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 8급 국회직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은 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회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단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응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관심의 영역에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 나타나는 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국회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입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그 특성을 굉장히 충분히 활용하는 충분히 반영한 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의 효용성을 놓고 봤을 때 그 효용이 뭐 가장 높다고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그 입법 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성, 입법 공무원이 다루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목의 내용이라든지 과목의 특성을 완전히 막 벗어난 그런 완전히 그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 과정 아래에서 입법 공무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시험보다도 상당히 좀 정확하고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항의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오지선다형이라고 하는 이제 특이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뭐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이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국회직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서 국회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또 7급, 9급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25문제를 같이 놓고 여러분들과 행정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좀 중요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행정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회직 시험에 대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아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인사행정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엽관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엽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했어요? 정당이나 왕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료를 임용하는 이 같은 스타일이 이제 엽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엽관주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정당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집권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1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엽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왕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료를 임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뭐 저하고 같이 수업 들으셨던 여러
수험생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같은 사적 관계를 반영하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반영해서 임용을 하는 이 같은 패턴을 우리는 정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정실주의.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고 해서 다 충성하지는 않아. 또 충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다 이 같은 인연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정당 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충성만 하면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죠. 행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 그 자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5번.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 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그랬는데 이 펜들턴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188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것이 실적주의와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화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지금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실주의와 이 역관주의의 차이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조금 중요하다. 한간에 뭐 다른 문제에서는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그냥 같이 보는 개념의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엄연하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부패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부패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부패의 접근법은 무엇을 부패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무엇을 부패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도덕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도덕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일탈, 개인의 윤리의식의 결여, 이게 이제 부패를 만든다라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사회문화적 접근법이에요. 자, 이 사회문화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내의 지배적인 관습, 그 다음에 경험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를 유발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법입니다. 자, 이 법적,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의 어떤 뭐 결함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패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보는 이제 체제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윤리적인 일탈,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관습,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결함,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관점이 체제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죠. 개인의 성격, 독특한 습성과 윤리의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니은.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 제도적 접근법이 아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특정한 관습, 경험적인 습성. 자, 제도적 접근법은 뭐였어요? 법적 제도적 접근법.
법이나 제도의 결함,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 디귿 보시면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사회문화적 접근법이 아니라 지금 제도적 접근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린 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리을.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겸해가지고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금 니은과 디귿이 지금 여기서는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을 고른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법한 문제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선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게 이제 그 2008년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된 이 지역 기부 제도인데 이 제도를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하철 같은 데도 봐도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또 홍보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연예인들이 또 홍보 대사로 나서가지고 또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조금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은 답례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 제도인데, 자, 기부 주체를 보시면 기부 주체는 일단 개인이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법인은 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체도 안 되고 법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개 자연인, 개인만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좀 난해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모든 전국 지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거소를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기부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다른 여타 기부금하고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부를 강요한다든지 모금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이만저만하고 저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자발적인 기부여야 하는데 자발성을 좀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구걸하면 안 되는 거야. 지역에서 우리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부를 강요한다든지 모금 방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부가 된 돈들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또 청소년 육성 보호,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 같은 목적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직접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고향인 거지. 마음의 고향. 제2의 고향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관련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3조에 보면 다른 법률,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예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모금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년도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제 뒷부분을 좀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기부의 제한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또 누구든지 업무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아까 그 기부금품,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업무차 왔는데 공무원들이 뭐 오시는 김에 뭐 여기 저 기부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지. 다음에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이제 7조입니다. 모금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다. 뭐 인쇄 매체라든지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인 전송 매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호별 방문해서도 안 된다.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기부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향후회나 동창회 등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독려한다든지, 뭐 향후회라든지, 뭐 우리 지역 지금 발전을 위해서 기부 조금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향후회라든지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또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금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상한액은 연 500만 원으로 한다.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답례품의 제공입니다. 답례품. 그러니까 기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기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답례품의 제공은 자, 기부자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얼마냐면 기부 금액의 30%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답례품을 제공하는 한도의 최고액도 1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부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뭐 그 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특산품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생산 제도되는 물품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러니까 그 지역사랑 화폐 같은 것들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밖에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 이외에 현금이라든지 고가의 귀금속 보석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고가의 물품들은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또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금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금이 된 내용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금이라고 하는 이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런 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조례에서 정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상당히 좀 따끈따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얼마만큼 충분하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내용들은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모금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자연인, 개인을 의미하는 거지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개인이다. 개인으로 한정이 되지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1번은 지금 바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법령에서 보셨죠? 11조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3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주민복리 증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거다. 그 기금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고.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품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음 5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 관련 법 제일 처음에 예외적으로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 4, 5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문제가 지금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법한데 사실 이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특히 뭐 입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같은 법률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 대한 최근에 나온 법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행정학의 내용을 지식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달달달달 암기하고 외웠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내가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사실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하고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봤을 법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 가지고는 이제 역량 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직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직 시험이나 어떤 직렬의 모든 직렬의 시험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그 행정학을 배운 만큼 그 배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안목들도 나름대로 키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시험의 요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었으면 첫 번째 이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타당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다음에 신뢰성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일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의 일관성과 같은 것들이 이 신뢰성과 연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객관성이라든지 뭐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니다. 구성타당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그랬는데 자, 일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거는 지금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구성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구성타당성이란. 자, 이 구성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내용이 그 직무와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구성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타당성은 이제 구성타당성,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 구성타당성은 이론적인 내용과의 매치 정도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다. 기억은 지금 틀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니은 기준타당성이란 직무 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그 시험의 내용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격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점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타당성을 다른 말로 예측 타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디귿. 내용 타당성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이 내용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리을입니다. 종적 일관성이란 아까 지금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건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 다른 말로 이제 종적 신뢰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종적 신뢰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 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성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 타당성은 구성 타당성,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 다음에 기준 타당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신뢰성에 대한 내용은
종적인 신뢰성과 횡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종적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각자 다른 시간에 평가했을 때의 답변이 어느 정도 일관되고 나오느냐, 이것을 보는 게 이제 종적인 신뢰성이고, 횡적인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측정 방법을 달리 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을 때, 방법을 달리 했을 때 얼마만큼 일관된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걸 보는 신뢰성이 횡적인 신뢰성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종적인 신뢰성은 다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종적인 일관성,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 동질 이용법, 이분법이 있다. 그랬는데 재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다른 시점에 계속해서 평가해 나가는 이 같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종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같은 내용이고, 동질 이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질문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면서 얼마만큼 답이 일관되게 나오느냐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횡적인 신뢰성을 보는 방법이고, 다음에 이분법. 이분법은 우리가 이제 반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자를 이제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유형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제 시험지의 유형이 다르잖아요. 수능 시험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시험지의 유형을 달리 해가지고 이들의 답이 얼마만큼 일관되게 나오느냐, 이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이분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움도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금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는 기억 하나밖에 없다. 5가지의 내용 중에서 기억 하나만 틀리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기억만 담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요건, 그러면 우선 뭐 타당성이랑 신뢰성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데, 타당성은 정확성에 대한 내용이고 신뢰성은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MBO와 관련된 내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 이 같은 체계를 우리가 이제 목표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부 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목표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역할의 분담이라든지, 또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어떤 처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성원들이 함께 정하는 이 같은 시스템이 이제 목표 관리, MB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설정한다. 업무 목표를 설정할 때 상급자와 하급자가 상호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특징이 되겠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결과 지향적 관리 전략으로 X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그랬는데 결과 지향적인 관리, 자,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만 달성하면 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지금 이 MBO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결과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과 지향적인 관리 지향건 맞는데 X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그래. X이론이라고 하는 건 맥그리거가 제시한 인간이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인간들을 우리가 X이론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X 이론적인 인간이 아니라 Y 이론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그 같은 관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3번.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문화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상급자가 굉장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냥 자기가 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목표 달성 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를 특징으로 한다. 이 자율성,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것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환류, 이거에 전부 다 뭐가 구성원들 전체 참여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다음,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정할 때 이 목표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목표여야 돼. 질적인 목표여 가지고는 이거는 이루기 성과를 어떤 측정하거나 이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가 다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직 유형.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제 뭐 1번부터 쭈루룩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동태적인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태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다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동태적인 조직은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 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하고 상당히 좀 연관을 좀 많이 지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4번과 지금 2번의 내용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 맞습니다.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팀에 비해서는 이제 운영이 조금 장기적인 그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생산 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생산 부서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생산 부서의 상관과 기능 부서의 상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그렇죠. 이 기능 구조와 생산 구조, 우리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이 조합 자체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기능 구조와 생산 구조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 같은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4번.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그랬는데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이 태스크포스는 횡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특징이죠. 횡적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건 뭐야? 부서들 간의 계층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각각의 부서들을 동등한 위치에 놔놓고
이들 업무들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태스크포스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부서의 현안 문제는 부서의 연결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의 내용들은 횡적인 연결이 맞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4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5번. 에도크라시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는 약하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평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서 조정이나 협력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탈관료제 조직, 에도크라시라고 하는 건 탈관료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요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6번에서는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1, 2, 3, 5번이 어떻게 해서 맞는 내용이고 4번이 어떻게 해서 틀린 내용인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그 같은 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보자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1번 볼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과의 인사 이동에 장벽이 있다 그랬는데,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이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죠. 그냥 국가공무원으로서 상급 기관과의 인사 이동에 장벽이 있다. 뭐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의 내용 아니겠어요? 자, 일단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점, 1번이 그래서 우선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 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역단위 지방청, 보통 이제 이 지방청들이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뭐 지방병무청, 지방조달청, 지방국세청,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이들은 중앙의 통제를 받으니까 윗사람, 그 중앙, 나를 통제하는 통제자의 통제가 더 중요하지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5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행정이론에서 배웠었던 내용 가운데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지방자치의 원칙 가운데에서. 그와 관련된 법이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자체가 국회직 시험이다 보니 이제 그 관련된 근거를 법령에서 찾는 거죠. 단순하게 이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들이 이제 이 국회직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의 근거가 나와 있던 그 법령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야. 그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원칙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만 연관을 시키셔도 지금
특별지방행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경합을 벌일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업무의 경합이 이루어질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 3, 4, 5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1번이 여기서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과 행정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행정이론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비교하려고 보기를 딱 지금 보니까 보기는 공교롭게도 지금 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보기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2개밖에 없으니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들, 앞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이냐 뉴거버넌스론이냐 이것만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정치행정 이론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뉴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이건 뉴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 자체도 뉴거버넌스의 입장이에요. 자, 다음, 디귿.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것 역시도 뉴거버넌스입니다. 그죠? 지금 5개 중에 지금 3개가 지금 뉴거버넌스인데. 자, 다음 리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자,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성과를 강조했으니까. 다음, 미음.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이것도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보기에는 지금 2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과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과에 대해서 성과만 내지 않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서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건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보기에는 지금 신공공 서비스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뉴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고 리을과 미음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지금 그 나눠져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 기역, 니은, 디귿이 뉴거버넌스고 리을과 미음이 신공공관리론이니까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한 건 다 지금 틀린 거지. 그지? 지금 신공공이지. 지금 이것도 디귿은 아닌 거죠. 자, 뉴거버넌스론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뉴거버넌스를 기역, 리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고 5번 하나만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고르는 거죠. 물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하자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니은 디귿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9번입니다.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 이론과 이제 뭐 과정 이론, 뭐 각각의 이론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1번부터 봅니다. 브룸은 욕구 충족과 직무 수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욕구 충족하고 직무 수행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아래에서 욕구와 욕구 충족이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브룸은 내용 이론의 요소들을 강조하지 않고 과정 이론 중에 하나인 기대 이론을 제시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엘더퍼는 매슬로우와 달리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강조하게 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우는 욕구는 계속해서 상향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엘더퍼는 상향하기도 하지만 상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후진, 하향, 퇴행하기도 해. 이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매슬로우의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로크는 달성하기 쉽고 단순한 목표, 적절한 환류와 보상, 경쟁 등의 상황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랬는데 자, 이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죠. 과정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야, 정말 요거 좀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목표가 너무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든지 아니면 너무 넘사벽의 목표라든지 이렇게 내 역량과 너무 좀 격차가 큰 목표가 나오게 되면 동기부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달성하기 쉽고 단순한 목표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어떤 목표가? 좀 도전적인 목표. 지금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좀 어려운데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가 나와야지 동기부여가 발생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3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다음 4번.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본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요. MBO 설명할 때. X 이론과 Y 이론을 강조하죠. X형의 인간과 Y형의 인간,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다.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5번. 애덤스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깨져 있는 상황. 똑같은 투입이 있으면 똑같은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산출이 일어나지 않고 산출이 깨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동기부여가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한 공정성이 깨진 것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일단은 구분을 하고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제퍼슨은 엄격한 법적, 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 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최고 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헌법적 제한을 강조했다라고 한 제퍼슨주의, 엽관주의를 얘기했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비담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자,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해당했다. 그러니까 정의적이란 규범적인 모형인 거죠. 딱. 그런 모형에 베버의 관료제를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윌슨은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게 바로 이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죠. 오늘날 행정학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테일러는 관리의 지도 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 등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과학적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어떻게 하면 움직임을 좀 덜 하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과학적 관리의 지도 원리로 내세운 게 계획과 표준화와 능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이 지금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5번이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자, 5번 봅니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로는 레이건 행정부 정부 재창조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랬는데 자, 이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론을 제시한 것은 1992년이에요. 리인벤팅 거버먼트라고 하는 책을 낸 게 1992년이란 말이지. 근데 레이건 행정부는요.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레이건 행정부 때 계셨던 분은 안 계실걸?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에 시작이 되어서 무려 8년 동안 1988년까지 있었어요. 8년간 재선까지 성공해가지고 8년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부 재창조로는 레이건 행정부에 영향을 미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 재창조 운동을 강조했던 정부는 레이건 행정부가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예요. 이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레이건 행정부라는 말이 지금 맞지 않고 클린턴 행정부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에서는 지금 5번이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식 조직은 계층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들, 어떤 뭐 의사 전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업무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인데,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계층제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는 내용이죠.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발적인 조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번 보시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자, 물론 뭐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식 조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공식 조직 내부에서 형성이 된다. 공식 조직을 전제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공식 조직 내부에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비공식 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그렇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공식 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이냐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냐에 따라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패턴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
4번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경직성 완화, 업무 능률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공식 조직에서 매만지지 못하는 요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비공식 조직에서 어루만질 수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공식 조직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5번 비공식 조직 간 적대 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비공식 조직 간의 적대 감정. 왜 정당에서 계파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제 정당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조직 내 기능 마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에서는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그 역할 자체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성 자체가 독립 조직과 공식 조직과 완전히 별개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6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봅니다.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딱 나와 있다는 건 목표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니은. 정책 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의 설정은 다소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목표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적 목표를 설정하면은 상당히 곤란하니까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양적 목표 가지고서 이 목표를 생각할 수 없을 때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정책 목표 설정이 용이하다라고 보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그 예산과 사업의 연계를 위해 가지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등장한 거니까 디귿은 일단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그랬는데 업무 측정 단위 선정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곤란합니다. 측정 단위 선정하기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 잘 안 한단 말이지. 그 리을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사업 자체에 어떤 성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써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서 사업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과 디귿과 미음이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가 용이한 것은 이거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해당이 되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기억과 디귿과 미음이 지금 장점으로 옳은 것이고 니은과 리을과 비읍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을 골라라. 그러면은 자 어디가 정답? 기억과 디귿과 미음을 얘기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긴 지문이 나왔어요. 긴 지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다 읽어보시면 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 답을 찾는 데 어떤 키워드로 제공이 되는 내용들은 대개 이제 문제의 어떤 첫 번째 문장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점. 그래 이거는 경제학적인 관점인 거야. 경제학적인 관점.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지금 정책을 본다고? 그러면 이제 답이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 요걸 강조했던 모형이 뭐가 있었어? 이게 바로 공공선택론이었죠. 시장 외적인 상황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요 내용이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스트롬 교수가 이제 이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적용을 하면서 등장하게 된 거죠. 독점적 정부 관료제는 정부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계약,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첫 번째 내용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을 적용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의 경제학의 관점이 적용이 된 게 뭐지? 라는 걸 1차적으로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강조한 이 같은 내용. 그러니까 행정의 경제학의 관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공공선택론 하나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혼합주사 모형. 자, 1번의 혼합주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합친 모형이죠. 그래서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과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다음, 만족 모형은 뭐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리 모형이 제시했던 실현 불가능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만족 모형이 개인 차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만족 모형을 조직 차원으로 확대시킨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면 과제 해결에 관심을 두는 이 같은 모형이었고요. 자, 공공선택 모형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공선택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고도의 합리성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정책 결정 모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아까 보기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4번 공공선택 모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 봅니다.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전자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부의 영역이 그만큼 커질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자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지능형 정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그러한 정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기억부터 봅니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 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그래서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 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정부에서는 강조하는 가치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니은.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그죠?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어.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디귿.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전자정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바탕으로 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전자정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자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기관별 전자정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자, 전자정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 전자정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각 기관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리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전자조달 시스템은 업무 재설계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를 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예산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전자조달 시스템, 우리가 뭐 나라장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은 정부와 이제 일반 기업들 간의 조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죠.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자, 다음 미음.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그랬는데 자, 전자정부의 경계는 사실 엄청나죠. 지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는 건 이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민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도 해당이 되죠. 다음에 행정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정부의 영역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과 미음이 지금 틀리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으니 디귿과 미음을 지금 담고 있는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언급이 되는 숫자들이 많을 거고 또 우리가 행정학의 교과서에서 다소 지금 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관심들 조금 더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 가운데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과 관련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가 바로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지방재정법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제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방재정법의 근거 법령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 편성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지.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3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뭐 의결이 된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든지 의결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이거는 지방의회의 어떤 활동을 좀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다. 물론 예산 편성에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으로 이 주민 참여의 내용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화이트와 리피트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리더십 유형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막 한숨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자, 이 화이트와 리피트는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유방임형, 그 다음에 민주형, 권위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그 리더십의 유형, 리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양태로 이 조직을 운영하느냐. 그래서 자유방임을 한다든지 민주형이라든지 권위적인 모습이라든지 전부 다 이거는 리더의 행태와 관련이 있는 리더의 행태와 연관이 있는 행태론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 하는 건데 1번. 행태론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 수행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그렇죠.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 재량을 최대 한도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자유 재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3번 맞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다음, 화이트와 리피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 리더십의 유형은 셋 중에 어느 거냐 하는 거죠. 어느 거냐. 자, 그래서 가장 원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뭐겠나?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제일 먼저 원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민주형이 맞습니다. 민주형이 맞고
다음 두 번째로 원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권위형이에요. 권위형. 다음 세 번째로 원하는 리더십이 자유방임형. 의외죠. 가만 냅두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권위형과 자유방임형의 순서가 서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4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민주형은 참여와 통일을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 문제와 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이 민주형은 모두가 참여하는 이 같은 방식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하나의 리더가 전부 다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좋다. 그러니까 자유방임형을 가장 조금 비선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에서는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7번 봅니다. 다음 보기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변경이 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서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나와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할 수 없는 담당할 수 없는 사무들,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범위들도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기억부터 보시면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다음, 니은.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이것도 지방자치의 사무에 들어갑니다. 기억, 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디귿.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식량이잖아. 식량의 수급 조절과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라 이건 국가사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아니,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사무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해당이 안 되고, 다음 리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무. 다음 지역 민방위, 지방 소망에 관한 사무.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 요 네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디귿 하나만 빼고 지금 나머지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는 게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네 가지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지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의 내용들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냥 자주자주 많이 봐서 익숙해진 정도가 되어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국가사무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걸러내실 수 있다는 것. 이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18번 봅니다. 정책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현상 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뭐 각각의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1번. 규제 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수능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 지나치게 행사가 되면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나 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때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로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는 엘리트들이 판단하는 대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엘리트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견이 동원될 가능성, 이거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제 정책의 경우 분배 정책보다 나눠먹기나 담합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랬는데, 자, 나눠먹기나 담합, 우리 뭐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규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거는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같은 이 같은 현상은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같은 내용들이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합리 모형은 분석적 접근 방법에 가깝고 점증 모형은 경험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그렇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점증 모형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무의사 결정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기가 가장 쉽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정책 결정이나 집행 결과 같은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는 일단은 뭐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시장 실패 상황이 되겠죠. 시장 실패 상황. 시장 실패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그 시장 실패 상황이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면 정부 규제는 수행 과정에서 정부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뭐를 할 수 있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고르게 이 소득이 분배가 되지 않고 편향이 되었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르게 시장에서 이 뭐 재화라든지 재원들이 고르게 배분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분배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그 외부성이 존재할 때 이거를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거래 비용 이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3번. 자유시장이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제의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비가치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화의 유통이나 활용이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재화들, 뭐 음란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통이 되거나 소비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정부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코즈의 정리가 내세운 전제 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 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자, 코즈의 정리라는 건 뭐야? 코즈의 정리는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외부 효과의 소유 관계가 분명하고
움직이는 정보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고 그 정보를 이전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제 코즈의 정리인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가 어렵고 거래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보는 거야. 4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봅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줌으로써 지대 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대 추구 행위는 뭐예요?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비생산적인 용도의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시장 지위를 굳히는 이 같은 과정들.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로비가 왔을 때는 물리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관료들은 그 돈 날름 받아먹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준단 말이지. 그럼 포획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대 추구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야 이거는 정부 실패의 요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실패를 유발하고 있는데 정부 개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내용은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하는 건 시장 실패.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장 실패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만한 문제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지대 추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정부 실패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그 비용과 편익의 관계를 살펴본 체제 분석의 한 내용이죠. 정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되는 방식인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총체적 예산 결정 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총체적 예산 결정.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사용이 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내부 수익률은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부 수익률은 우리 이제 IRR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부 수익률은 NPV,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BC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편익과 비용이 동일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단순하게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써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2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 계층별로 다른 분배 가중치를 적용해 계층별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분배 가중치 적용해서 계층별로 순편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4번.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는 커진다. 그런데 사업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는 감소합니다.
화폐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는 감소한다고 봐야 돼. 커지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다음 5번. 현실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의도적인 왜곡 평가.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데도 나는 것처럼 이제 보려고 하면은 비용 편익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평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는 사실 그렇게 이슈가 좀 큰 내용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짧게 잠깐 나왔다가 그냥 사라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제도들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허점을 노리고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렇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인 내용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판단하고 있는 현 시점의 상태에만 주목을 한다. 이게 영기준 예산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 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 다음 4번. 계속 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 과거에 어땠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는 내용들인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5번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데 자, 5번.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특히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자,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딱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써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효과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죠. 왜냐? 아니 이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경직성 경비가 높으면 시점에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나 그다음에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동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기준 예산 제도를 굳이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21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생각해야 된다? 우리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 요거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체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과 구별되는 이 공익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같은 결과물을 우리가 공익으로 간주하자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실체설의 입장에서의 공익은 굉장히 절대적인 관점이지만 절대적인 내용이지만 과정설 입장에서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공익실체설은 공익과정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그게 그렇대. 이게 가장 바람직하대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의 정당성이나 통합성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이 실체설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대.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익과정설의 입장은 공익실체설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바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적법 절차 준수에 의한 공익의 보장은 공익의 과정설에 가깝다. 그렇죠. 적법 절차 준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법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성원들 간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기초주의의 인식론은 공익실체설에 가깝다. 그러니까 근본 바탕이야. 근본 바탕. 지금 여기 뭐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운데이션 뭐 기초이자 뭐 펀더멘탈 완전히 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인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4번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공공재의 존재나 공유지 비극 같은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이기심의 결과로 이제 모두가 좀 불행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 과정에 의한 정책 결정은 공익과정설에 가깝다.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 과정, 요걸 강조했으니까 이건 과정설에 대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2번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거는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2, 3, 4, 5번의 내용들도 어떻게 이거는 뭐 사실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체설의 입장과 과정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 공익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첩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발전 방향이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공직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학습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교수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현장 체험식 교육 훈련을 추가해야 한다. 직접 겪어보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 중심, 다시 말해서 지도하는 교수가 어떻게 교수를 하느냐,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과거에는 이 교수 중심의 학습이 강조가 됐었지만 오늘날에는 학습, 다시 말해서 러닝 중심의 러닝 중심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막 뭐 유별나고 독특하고 막 참신하다 그래도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학습자 중심의 개념. 그러니까 현장 체험식 교육 훈련도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죠. 일반론도 물론 가르쳐야 하지만 전문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 교육 훈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서 교육 효과성 평가와 환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5번. 교육 훈련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시 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교육 훈련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반영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이에요.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예산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의나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시험 문제는 조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령들을 바탕으로 역시 또 지금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하는 주체가 소관상임위원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제 종합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의 결과를 일단은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에서 바뀐 내용들을 다시 전환을 할 때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횡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 1년에 4차례 배정하는 거죠. 분기별로. 분기별로 배정을 한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의결, 예산 집행, 예산 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 주기는 1년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산 주기는요. 우리 이제 크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예산의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의 집행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까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은 그러니까 예산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N년도의 예산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N년도의 예산, N년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한 편성과 심의 의결은 그 한 해 전에 실시하죠. N-1년도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결산은 N년도의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N년도의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 사이클, 한 주기라고 본다면 예산 주기는 1년이 될 수가 없죠. 몇 년이 되는 거야? 3년이 되어야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만 1년인데 이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부 다 이루는 게 어떻게 1년 안에 다 될 수가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예산 주기는 3년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국가재정 운용 계획은 단연간의 재정 수요와 가용 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으로 작성한다. 그렇죠. 매년마다 5회계년도식의 계획들을 매년마다 작용하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 뭐 회계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fiscal year.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씩을 잡기 때문에 회계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3번 하나만 지금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인사행정론에서 실적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사제도죠. 그래서 사회 내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서 관료를 구성하는 요 같은 제도가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개인의 출신 및 성장 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얻게 되는 책무성의 정도나 민감도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뽑자는 거야. 다음 2번. 대표 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렇습니다. 의지는 충만한데 내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관료 못 되는 거다.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 3번. 대표 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대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료를 시켜주면 목소리 높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에서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대표로 뽑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바뀌지 않는다. 소극적 대표는 MBTI I고 적극적 대표는 MBTI E인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 때문인 건데 MBTI I가 완장 채워졌다고 E로 바뀌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적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지는 못해 행정의 능률성을 오히려 좀 저해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냥 각각의 그냥 대표들을 할당에 의해 가지고만 주는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이니까요. 4번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5번. 정부 관료의 증언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관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우리 여기서 지금 틀린 거 4번이 지금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문제 같이 살펴봤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제시문 자체가 지금 5개나 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보통 지금 거기다가 문제 수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한 문제를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조금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정답과 오답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답이 뭐냐를 확인하는 그 자체로서 지금 이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목적은 다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각의 지문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지루하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보실 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답들을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암기하는 내용보다는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이 같은 작업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내가 안 문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정리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국가직 시험 문제는 국회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타당성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여타 다른 직렬의 시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고 입법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 데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뭐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지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국회직 시험 출제 문제 해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